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제5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저께 총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귀를 막고 총을 친다, 엄이도종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통을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 교체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소위 비선실세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단 때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비서들이랄지 또는 수상의 비서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의 제왕적 권력만을 믿고 설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나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매우 투명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의원 친선 협회장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우리 서영교 대변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1920년대, 30년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어오다가 1938년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독일에 합병된 후에 이 교도소에 수감된 좌우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하면서 1955년에 10년간의 신탁 통치를 끝낸 1955년에 소위 국가조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좌우 연정을 해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특이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국군 통수권, 의회 해상권 등의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 지도자인 수상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신임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 통과, 청문회에서 이 점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외교의 비리백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사비아 페루 석유 회사 인수는 당시 페루 대통령과 외무장관도 만류했는데도 정부가 강행했습니다. 하베스트 투자의 경우 최경환 전 직영부 장관은 계약 당일까지 강용원 전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영부는 자원개발 투자업체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를 가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남은 사업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41조 원이 투입됐고 2018년까지 31조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에 소극적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진 의혹투성입니다. 증인 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후에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 구성은 고사하고 상임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절차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악의적인 왜곡과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조사위원회의에서 논의도 보고된 적도 없는 괴문건을 진상조사위 회의 자료라고 내놓고서 진상조사위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라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학생들의 넋이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의해서 연말정산으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당은 전면적인 검토 작업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 증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공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은 투자를 더 줄여 나갔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기업은 더 투자를 더 줄여 나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속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꾸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이어서 유승엽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 서대전역 경유 호남 저속철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오는 3월 마침내 서울 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됩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3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2시간 5분이면 도착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레일은 지난 6일 난데없이 호남 고속철 일부 편수를 떼내어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확정될 경우 용산 익산 간 소요시간은 1시간 6분에서 1시간 51분으로 용산 광주 송정 간 소요시간은 1시간 33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각각 45분이 더 소요됩니다. 호남 고속철은 일반 철도가 아닌 고속철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전인 지금도 익산까지 1시간 51분, 광주 송정까지 2시간 43분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개통 후에도 1시간 51분, 2시간 18분으로 겨우 5분, 25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호남 고속철이 아닌 호남 저속철이 되는 것으로서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는 2천만 수도권 시민과 525만 광주 전남북 시도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153만 대전 시민, 그 중에서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광주 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행 편수의 20%를 서대전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 만무당한 발사입니다. 호남 고속철은 대전 시민과 대전시 상권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관 SOC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 대구 등 경부선 우선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은 경부선을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하는 대전 이남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역대 정부가 구축해 놓은 경부축에 우선 건설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비즈니스 라인이 형성되고 물류와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지난 50년간 호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희생당해 왔습니다. 반면 대전은 국토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통해 반사이익을 10분 누려왔습니다. 더욱이 대전의 중심부적 역할은 고속철과 일반 철도 양 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호남 고속철에 대해서 대승적 견지에서라도 대전 시민이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 고속철이 고속철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한 노선을 변경해서 서대전 경유 계획을 내놓은 최연애 철도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서윤교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사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과 함께 추락하는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제 바꿀 것인가? 자원외교 싸움을 키워온 산업부의 이중 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몇 군데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기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한 곳도 제대로 된 상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공약집을 냈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책임진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유아 교육은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기반 조성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실태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보육교사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대통령은 과연 우리의 아기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얼마나 키우기가 힘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키워야 맑은 영혼으로, 그리고 이 사회의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지난 24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CCTV 설치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
아동학대 사실이 한 차례라도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CCTV는 결국은 아이들에게 학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증거 자료였습니다.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보육교사가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말만 해놓고 보육료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지난해 내내 버팅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자체가 근본적인 방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통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 상황.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그대로 두고 문고리 3인방이 그 문고리를 잡고 떠나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청와대 비서관들은 권력 암투에만 관심이 있고 대통령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고리 3인방이 내 새끼다 생각하면서 그들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아기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아기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쟁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거기에 충실히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청와대 문건 유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MB정부 시절 참모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1월 26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모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례 중에서 우리 역량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 조직에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하게 MB정권 하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을 정권 차원의 과오가 아닌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로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경환 장관의 국회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에게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답안 작성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 결과 전직 사장 고발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윤 장관의 신년 인터뷰까지 종합해볼 때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를 공기업 탓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단순한 실행 조직이었을 뿐입니다. 이들 공기업이 왜 MB정권의 자원 외교를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했을까요?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공기업들이 MB정부의 치적을 위한 돌격대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역량도 안 되는 공기업이 조직 이기주의와 과잉 충성으로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공기업의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산업부 그리고 공기업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기재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남인님 분. 예,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구역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원입니다. 네,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 신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보도 이후에 정부는 모든 책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있는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보육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마저 게을리하고 또 열악한 보육 환경을 방치한 자신들의 책임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동학대 근절 방안은 무책임과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재탕, 삼탕 우려낸 것들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전히 신고자 포상금 인상, 신고 의무자 불이행 시 과태료 인상 이런 등의 처벌 위주의 내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22일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 전업주부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제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마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구 보내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 제한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희대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 제한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 반일제 보육 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에게 어린이집 이용 시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함께 약속한 여야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업주부 차등 방침의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차별이 아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전업주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퇴직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돌봄이 아닌 취약점 교육의 성격을 갖는 3호세 누리가정 보육의 경우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하지만 차별에 의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대책을 발표를 하였고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거쳐서 2차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조금 후 10시 25분에 장롱관에서 2차 대책 안심보육과 관련한 2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분만. 네. 김성규 발언자님. 예. 예, 안심보육 대책위원 같이 활동하는 김성규 의원입니다. 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학생회가 끊이지 않는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의 토끼 귀 학대 사건, 이것도 겉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제는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심리적인 사법적 처방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말로만 국가 책임을 내세우고 실제적으로는 개인 책임을 맡기는 공공성의 위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민간 위탁에 맡겨져 운영됩니다. 초등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왜 보육은 민간에 계속 맡겨야 되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소한 30%까지 늘리자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거를 좀 더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의 어린이집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진입장벽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모든 공공성 강화 대책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